아니, 사돈은 왜 이혼하셨어요? 뭔가 숨기는 거 아니에요? 그건 사돈이 궁금해할 일이 아니죠. 이 사람 봐. 이렇게 당당한 거 보니 더 수상하네. 그만하세요, 어머니. 엄마, 제발.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과연 자신부터 돌아보고 계신가요? 순간의 감정으로 내뱉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아시나요? 성급하고 무례한 말은 결국 자신의 인생을 파괴하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오늘 이야기는 상견례 자리에서 상대방을 온갖 무례한 질문과 모독을 퍼부으며 깔아뭉개려고 한 예비사돈. 상대방은 침착하게 그 사람의 과거를 정확한 증거와 함께 폭로합니다. 결국 예비사돈은 완전히 굴복하며 사과하게 되고 오히려 상대방의 지혜와 품격을 인정하게 되면서 모든 상황이 역전되는 통쾌한 이야기입니다. 사연 들으시고 속 시원한 사이다 한 잔 마신 기분이 드셨다면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에게 예상치 못한 기쁨이 찾아올 거예요. 서울 강남 압구정동의 최고급 한정식집 궁중현. 오후 2시, 점심시간이 막 지나간 한적한 시간대였지만 개별실 안의 공기는 이미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한옥 스타일. 인테리어와 은은한 조명이 어우러진 공간에는 6명이 마주 앉아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한지민의 존재감이 압도적이었습니다. 65세의 한지민은 검은색 한복 재킷에 회색 치마를 완벽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단정한 올림머리와 절제된 화장, 목에 걸친 진주 목걸이가 그녀만의 품격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등을 곧게 펴고 앉은 자세에서는 혼자 아들을 키워온 수십 년의 세월이 만들어낸 강인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맑으면서도 깊었고 입가에는 미묘한 미소가 머물고 있었습니다. 지민의 맞은편에는 수진의 부모인 김명자와 박상국이 앉아 있었습니다. 60세의 명자는 화려한 보라색 한복에 금실이 번쩍이는 조끼를 입고 있었는데 손목에 굵은 금팔찌와 큼직한 귀걸이가 유난히 눈에 띄었습니다. 파마를 새로 한 듯한 곱슬머리를 정성스럽게 올려 묶었고 진한 빨간 립스틱을 발라 입술을 강조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이미 지민을 품평하듯 훑고 있었습니다. 62세의 상국은 값비싼 차콜 정장에 명품 넥타이를 메고 있었습니다. 반듯한 체구에 정성스럽게 빗어넘긴 머리, 그리고 손목에 고급 시계까지.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지만 왠지 모르게 불안한 기색이 그의 얼굴을 스쳐가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한쪽에는 37세의 윤재와 34세의 수진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윤재는 엄마를 닮아 단정한 인상이었고 수진은 연분홍 원피스를 입고 긴장한 듯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오늘 상견례가 성공적으로 끝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표정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약해주신 궁중현 귀빈실입니다. 한복을 단아하게 차려입은 서빙 직원이 정중하게 인사하며 들어왔습니다. 방 안에는 은은한 가야금 선율이 흘러나오고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하얀 백합이 담긴 청자 화병이 놓여 있어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미리 주문해둔 궁중 정식으로 부탁드립니다. 상국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서빙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정성스럽게 물잔에 물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까지만 해도 모든 것이 완벽한 상견례의 시작처럼 보였습니다. 참, 날씨가 정말 좋네요. 상견례하기 딱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 수진이 어색함을 깨뜨리려고 밝게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하늘도 우리 아이들 축복해주는 것 같아요. 지민이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명자는 물잔을 천천히 들어 한 모금 마시더니 지민을 위아래로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물건을 감정하듯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지민은 그 시선을 느꼈지만 태연하게 차를 마시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전체 요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정성스럽게 담긴 각종 나물과 전류, 갖가지 밑반찬들이 테이블을 가득 채웠습니다. 색감도 아름답고 정갈한 상차림이었습니다. 와, 정말 예쁘게 나왔네요. 수진이 감탄했습니다. 역시 유명한 집이라 그런지 음식이 예술이네요. 윤재도 맞장구 쳤습니다. 모두들 젓가락을 들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니, 명자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조심스러움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실례지만 왜 이혼하셨어요? 순간 테이블 위의 모든 것이 정지했습니다. 젓가락을 들려던 윤재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고 수진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상국은 깜짝 놀라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딸 시집 보내는 입장에서 좀 알아야 하잖아요. 운명자가 더욱 당당하게 덧붙였습니다. 혹시 바람이라도 피우셨나요? 아니면 돈 문제였나요? 엄마. 수진이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오르며 외쳤습니다. 뭐가 엄마야? 난 당연한 질문하는 거야. 이혼한 사람이랑 사돈 맺는 게 어디 쉬운 일이야? 운명자의 목소리가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여보, 그런 말 하지 마. 상국이 당황하며 말렸습니다. 당신도 가만히 있어. 우리 집안 체면이 있다고. 운명자가 남편을 매섭게 쏘아보더니 다시 지민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요? 대체 무슨 일로 이혼하신 거예요?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지민은 젓가락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여전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너무나 자연스러웠고 아무런 동요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침묵이 더욱 소름 끼쳤습니다. 답 안 하시는 걸 보니까 뭔가 숨길 일이 있으신가 보네요. 운명자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지민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여전히 미소는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 눈 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차가운 것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민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계산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 오늘 자기 무덤 파는구나. 그녀는 수십 년간 혼자 살아오면서 이런 상황들을 수없이 겪어왔습니다. 사람들의 편견과 무례한 질문들, 그리고 자신을 무시하는 시선들. 하지만 오늘은 특별했습니다. 오늘은 그녀에게 특별한 카드가 있었으니까요. 상국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지민의 침묵이 길어지자 윤재가 견디다 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얼굴이 굳어진 채로 명자를 바라보며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얘기 그만하시죠. 제발요. 윤재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스며 있었습니다. 오늘 좋은 날인데 왜 이러세요? 하지만 명자는 전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거침없이 나아갔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발견한 맹수처럼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아니, 그냥 궁금해서 그러는 거야. 혹시 돈 문제였어요? 운명자가 더욱 노골적으로 물었습니다. 아니면 그녀가 잠시 말을 멈추더니 비웃듯 웃었습니다. 다른 남자라도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 수진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눈물이 글썽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러세요? 제발 그만하세요. 수진아, 넌 가만히 있어. 엄마가 널 위해서 하는 얘기야. 명자가 딸을 차갑게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이혼한 집안이랑 인척 맺으면 우리가 뭔 소리 듣겠어? 동네에서 뭐라고 하겠어? 상국이 아내의 팔을 살짝 잡으며 제지했습니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계속 흐르고 있었습니다. 여보, 제발 그만해. 예의가 있는 거 아니야? 상국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예의? 운명자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예의가 뭐야? 난 우리 딸 지키는 거야. 혹시 모르잖아. 이혼한 사람이 또 문제 일으킬지? 명자의 말이 점점 더 과격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혼자 애 키운 집안이랑 사돈 맺는 게 어디 쉬운 일이에요? 운명자가 지민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3대가 서울 토박이고 남편은 대기업 임원 출신이거든요. 집안격이 다른 거 아닌가요? 이 말에 윤재의 얼굴이 완전히 일그러졌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돈 어머니가 지금 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윤재 씨, 진정하세요. 명자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아들이 장가갈 나이에 이혼한 어머니 둔 게 자랑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 순간 지민의 손끝이 테이블 위에 와인잔을 살짝 스쳤습니다. 아주 미묘한 움직임이었지만 그 순간 잔이 살짝 떨렸습니다. 마치 지진의 전조처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지민은 여전히 미소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이었습니다. 계속 말씀하세요. 지민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너무나 차분했습니다. 더 할 말씀 있으시면요. 명자는 지민의 차분한 반응에 오히려 더욱 기세등등해졌습니다. 마치 상대방이 약해 보인다고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요,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명자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이혼 사유가 뭐였어요? 설마 성격 차이 같은 뻔한 얘기는 아니겠죠? 요즘 성격 차이로 이혼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상국이 더욱 초조해하며 아내를 말렸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명자야, 정말 그만해.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잖아. 왜? 뭐가 안 돼? 은명자가 남편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물어볼 권리 있는 거 아니야? 사돈될 사람 과거 알 권리 있잖아. 권리요? 지민이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그 표정에는 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참 재미있는 표현이네요. 명자는 지민의 반응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말이 나온 김에 하는 얘기인데 혹시 재산 분할 때문에 문제 있었던 거 아니에요? 요즘 여자들이 이혼할 때 재산만 노리는 경우가 많다던데? 아니면 위자료라도 뜯어낸 거예요? 이 말에 수진이 완전히 절망한 표정으로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윤재는 분노로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돈 어머니, 정말 그만하세요.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윤재가 거의 절규하듯 외쳤습니다. 하지만 명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막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면 혹시 바람이라도 피우신 거예요?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랑 눈 맞아서 이혼한 거 아니에요? 명자의 말이 점점 더 저속해지고 있었습니다. 요즘 그런 여자들 진짜 많던데? 그 순간 지민의 눈빛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여전히 미소는 지우지 않았지만 그 눈 속에서 무언가 날카로운 것이 번뜩였습니다. 마치 칼날 같은 차가움이었습니다. 지민이 천천히 와인잔을 들어올렸습니다. 그리고는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 모든 동작이 너무나 우아했지만 동시에 위험해 보였습니다. 사돈. 지민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속에 숨겨진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정말 그렇게 궁금하세요? 명자가 승리한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우리 딸 앞날이 걸린 문제인데 혹시 모르잖아요. 또 문제 일으킬지? 지민의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미소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결심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상국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왠지 모르게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지민의 그 차분한 표정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지민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테이블 위의 분위기가 급격하게 바뀌고 있었습니다.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함이었습니다. 명자는 지민의 질문에 어이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한정식집의 고즈넉한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날카로운 소리였습니다. 명자는 마치 자신이 완전히 승리했다고 생각하는 듯 더욱 거만한 태도로 지민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명자의 얼굴에는 승리감과 우월감이 가득 차 있었고 마치 자신이 이 자리의 주인이라도 된 것처럼 당당하게 행동했습니다. 하하, 정말 웃기시네요. 저한테 문제가 있다고요? 저는 평생 떳떳하게 살았거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명자는 자신의 목에 걸린 굵은 금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금목걸이는 햇빛에 반사되어 번쩍이며 마치 명자의 오만함을 상징하는 듯 했습니다. 명자는 자신의 화려한 차림새를 뽐내듯 몸을 이리저리 움직였고 금팔찌 소리가 찰랑거렸습니다. 우리 가족은 정말 모범적인 가정이에요. 남편은 회사에서 인정받는 과장님이고 저는 동네에서 소문난 착한 사람이고 딸은 대학까지 나온 교양 있는 아가씨거든요. 숨길 것도 없고 부끄러울 것도 없어요. 우리 같은 가문에 흠이 있을 리가 없다고요. 명자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주변 테이블의 손님들이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한정식집의 다른 개별실에서도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린다며 직원들이 복도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하지만 명자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듯 더욱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돈은 어때요? 이혼한 이유도 말 못하고 경제적 능력도 의심스럽고 정말 우리 수진이 시집와도 되는 집안인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불안하다고요. 상국이 식은땀을 흘리며 아내를 말렸습니다. 그는 지민의 차분한 모습에서 뭔가 위험한 기운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오랜 결혼 생활로 아내의 성격을 잘 아는 상국이었지만 오늘 명자의 행동은 평소보다 훨씬 과격했습니다. 여보, 그만해. 너무 심하잖아. 사돈께서 기분 나빠하실 거야. 하지만 명자는 남편의 만류를 무시하고 더욱 신나게 말을 이었습니다. 마치 오늘이 자신의 무대라도 되는 것처럼 과장된 몸짓과 함께 연기하듯 말했습니다. 심하긴 뭐가 심해? 사실을 말하는 게 심한 거야? 우리는 정말 깨끗한 집안이라고. 저는 평생 법 한 번 어긴 적 없고 남들에게 피해 준 적도 없어요. 세금도 제때 내고 이웃과도 화목하게 지내고 교회에서도 열심히 봉사하고. 명자는 지민을 가리키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 손가락질하는 모습은 마치 법정에서 죄인을 고발하는 검사 같았습니다. 사돈은 어때요? 정말 깨끗하게 사셨어요? 혹시 숨기는 거라도 있으면 지금이라도 말해보세요. 나중에 들통나면 더 곤란하잖아요. 우리 수진이한테 피해갈까봐 걱정되거든요. 수진이 어머니의 팔을 잡아당기며 간절하게 말렸습니다. 목소리에는 울음이 섞여 있었고 얼굴도 창백해졌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부담스러워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제발 그만해요. 이러면 안 돼요. 윤재 오빠한테 너무 미안해요. 사람들도 다 쳐다봐요.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엄마가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결혼 전에 다 알아봐야지. 나중에 후회하면 어떡해. 엄마가 살아온 경험으로 말하는데 숨기는 게 있는 집안은 분명히 문제가 있어. 윤재는 주먹을 꽉 쥔 채 참고 있었지만 그의 얼굴은 점점 더 굳어졌습니다. 어머니를 모독당하는 것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지민이 윤재의 팔을 살짝 잡으며 자제시켰지만 윤재의 분노는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지민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지민의 눈빛에는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맹수가 깨어나는 것 같은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지민은 와인잔을 천천히 돌리며 명자를 관찰했습니다. 명자는 지민의 침묵을 완전한 항복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승리감에 도취된 채 더욱 거만하게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할 말이 없으시죠? 저야 숨길 게 없으니까 당당하지만 사돈은 뭔가 찔리는 게 있나 봐요. 그러니까 대답을 못 하시는 거겠죠? 양심이 있으시면 솔직히 말씀하세요. 명자는 주변을 둘러보며 마치 관객들에게 과시하는 듯 말했습니다.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도 이제 대놓고 이쪽을 쳐다보고 있었고 한정식집 직원들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보세요. 저는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집안은 정말 깨끗하거든요. 경찰서 한 번 안 가봤고 법정 구경도 안 해봤어요. 평생 착하게만 살았다고요. 이런 게 진짜 좋은 집안이에요. 그때 지민이 천천히 와인잔을 입에 가져다 댔습니다. 한 모금 마신 후 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정말요? 명자가 잠시 멈칫했지만 곧 더욱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마치 도전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목을 빳빳이 세웠습니다. 당연하죠. 뭘 의심하세요? 증거라도 있어요? 지민이 고개를 살짝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어딘가 날카로운 기운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사냥꾼이 먹이를 노리는 것 같은 집중력이 느껴졌습니다. 음주운전 하신 것도요? 순간 방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명자의 얼굴에서 혈색이 싹 빠졌고 눈이 커졌습니다. 그동안 자신만만하던 표정이 일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상국도 깜짝 놀라며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수지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한 채
어머니와 지민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명자가 말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고 목소리도 갑자기 작아졌습니다. 뭔 소리예요? 저는 음주운전 같은 거 그런 적 없어요. 지민이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마치 일기를 읽듯 담담한 목소리였지만 그 내용은 폭탄과 같았습니다. 2018년 6월 14일 새벽 2시 30분 강남구 테헤란로에서 오토바이를 들이받으시고 그냥 가셨잖아요. 명자의 입이 벌어졌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놀란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그게 뭔 말이에요? 설마. 지민은 계속해서 정확한 정보를 나열했습니다. 현대 그랜저, 차량 번호 서울 12가 3456. 오토바이 운전자는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사고 처리는 제대로 안 하고 그냥 도주하셨죠. 이 말에 테이블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수진이 손으로 입을 막으며 작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순간 한정식집의 고요한 분위기는 완전히 깨졌고 주변 테이블의 손님들도 모두 이쪽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사람이 죽었다고요? 정말이에요? 명자는 온몸이 부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자신만만하던 표정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창백한 얼굴로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마치 도망갈 곳을 찾는 것 같았습니다. 그건 잘못 아신 거예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사람들이 저를 모함하는 거예요. 하지만 지민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차분한 목소리로 정확한 사실들을 나열하기 시작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15%. 만취 상태였죠. 피해자는 김민수 씨, 28살 배달 기사였습니다. 두 아이의 아버지셨고요. 명자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민이 알고 있는 정보의 정확함에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걸 알고 계세요? 설마 저를 미행이라도 했나요? 지민이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미소는 친근해 보였지만 어딘가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CCTV 영상 제가 갖고 있어요. 사고 현장, 도주 장면까지 모두요. 이 말에 명자는 완전히 말문이 막혔습니다. 상국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결혼한 지 30년이 넘었지만 아내의 이런 모습은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여보, 정말이야? 너 사람을 죽이고도 숨기고 있었어? 어떻게 그런 일을? 명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급한 일이 있어서, 그리고 술도 많이 안 마셨어. 조금만 마셔서. 그냥 실수였어. 수진이 어머니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목소리에는 실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그런 일을 하고도 지금까지 아무 말 없이. 사람이 죽었는데. 명자가 급하게 딸을 달랬습니다. 수진아, 엄마도 그때 너무 당황해서. 그리고 이미 죽었는데 뭘 어떻게 해? 벌금도 냈고 다 끝난 일이야. 지민이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끝났다고요? 명자가 조금이라도 상황을 수습해 보려고 애쓰며 말했습니다. 네. 그때 벌금 내고 다 처리했어요. 법적으로 문제없이 끝났다고요. 지민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2021년 남대문 시장 상인 폭행 사건은요? 순간 명자의 눈이 더욱 커졌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예상치 못한 폭탄이었습니다. 상국과 수진도 완전히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습니다. 폭행? 엄마가 사람을 때렸다고요? 명자가 손사래를 치며 부인했습니다. 아니야. 그건 오해야. 그냥 말다툼이었어. 폭행이 아니라. 지민이 정확한 정보를 제시했습니다. 2021년 4월 3일 남대문 시장 한복 매장에서 가격 흥정 중 점주와 말다툼이 일어났죠. 그때 사돈께서 점주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셨습니다. 명자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그 사람이 먼저 욕을 해서. 저도 화가 나서. 지민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피해자는 박순희 씨 66살 넘어지면서 허리를 다쳐서 병원에 2달간 입원하셨죠.
상국이 완전히 충격에 빠진 채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여보, 너 그런 일도 있었어? 어떻게 나한테 말 한마디 안 했어? 명자가 급하게 변명했습니다. 그때 너무 화가 나서 그 사람이 저를 무시해서 그래서 순간적으로 지민이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합의금 3천만 원 사채 써서 주셨죠? 이 말에 상국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 사채? 3천만 원을 사채로? 명자가 당황하며 남편을 말렸습니다. 여보, 앉아. 사람들이 다 쳐다봐. 하지만 상국은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앉긴 뭘 앉아. 너나 몰래 사채까지 써가면서 그런 일을 했다고? 어떻게? 나한테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민은 가방에서 조용히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그 봉투는 두툼했고 안에 여러 장의 서류가 들어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합의서 사본과 사채 계약서가 함께 들어있습니다. 명자가 그 봉투를 보며 완전히 절망에 빠진 표정을 지었습니다. 더 이상 부인할 수도 변명할 수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상국이 봉투의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며 확인했습니다. 합의서에는 명자의 서명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고 사채 계약서에는 월 이자율과 상환 조건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김명자, 이게 내 서명 맞지? 어떻게 이런 일을? 수진도 서류를 보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왜 이런 일들을 숨기고 계셨어요? 아빠한테도 말 안 하고. 명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그 사람이 너무 심하게 욕을 해서. 지민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채업체는 대부분 불법이죠. 이자율도 법정 한도를 훨씬 초과했고요. 상국이 머리를 감싸쥐며 말했습니다. 그럼 지금도 그 빚이 남아있다는 거야? 명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조금 남아있어. 상국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조금이 얼마야? 정확히 말해봐. 500만 원 정도. 지민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제가 왜 이혼했는지는 안 물어봐도 되겠네요. 지민의 마지막 말이 떨어지자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은 마치 폭풍전야의 고요함 같았습니다. 명자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고 단지 손을 부르르 떨며 상국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동안 자신만만하게 지민을 공격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초라한 모습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상국은 아내가 준비한 서류들을 하나씩 넘겨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합의서의 내용을 읽을수록 그의 얼굴은 점점 더 굳어졌습니다. 사채 계약서의 높은 이자율과 상환 조건을 보며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김명자. 상국이 아내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에는 실망과 분노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함께 살아온 아내가 이런 큰 일들을 숨기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명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난 그때 정말 어쩔 수 없었어. 그 사람들이 너무 심하게 말해서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하지만 상국의 분노는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그동안 아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숨기고 있었는지 알 수 없다는 생각에 혈압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 사람을 죽이고 도망가는 게 어쩔 수 없는 일이야? 그리고 폭행까지 하고 사채까지 쓰면서 나한테는 말 한마디 안 했어? 주변 테이블의 손님들이 이제 대놓고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한정식 집의 조용한 분위기는 완전히 깨졌고 다른 개별실에서도 문을 살짝 열고 상황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직원들도 복도에서 수군거리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오늘이 자신의 결혼을 위한 상견례였는데 어머니 때문에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버린 상황이 너무나 부끄럽고 원망스러웠습니다. 엄마, 어떻게 이런 일들을? 왜 저한테도 말 안 했어요? 명자가 딸을 바라보며 애원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너한테 걱정 끼치기 싫어서. 그래서 말 못한 거야. 윤재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조용히 의자를 어머니 쪽으로 당겼습니다.
지민이 혼자서 이 어려운 상황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아들로서 어머니를 지지하고 싶었습니다. 지민도 윤재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고마운 미소를 보냈습니다. 상국의 분노는 계속해서 터져나왔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불만들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것 같았습니다. 넌 항상 체면 타령만 하더니 우리 집안 이름을 네가 망쳤어. 이 말에 명자가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고 그만큼 자신이 큰 잘못을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보, 제발. 사람들이 다 쳐다봐. 조용히 하자. 조용히 하라고? 지금까지 조용히 숨기고 살았잖아. 나만 바보가 되어서. 당장 이혼해. 상국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한정식 집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른 손님들은 이제 대놓고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민이 차분하게 개입했습니다. 사돈,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이런 일은 조용히 처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지만 상국은 이미 분노의 끝에 달해 있었습니다. 조용히 처리하라고요? 제 아내가 얼마나 많은 짓을 했는지 아세요? 이제 뭘 믿고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명자가 남편의 팔을 붙잡으며 애원했습니다. 여보, 제발. 우리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 여기서 이러면 안 돼.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고? 그럼 또 숨기려고 그러는 거야? 또 나만 모르게 무슨 일을 저지를 거야? 수진이 참다 못해 일어섰습니다. 아빠, 엄마, 제발 그만해요. 여기가 어디라고 이래요? 사람들이 다 쳐다본다고요. 하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명자가 갑자기 눈물을 터뜨리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모든 게 내 잘못이야. 지민이 윤재를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먼저 나가는 게 좋겠다. 윤재가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수진이 급하게 붙잡았습니다. 윤재 오빠, 정말 미안해요. 오늘 일은 엄마가. 윤재가 수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이런 일은 어느 집에나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하지만 수진은 계속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니에요. 엄마가 이렇게까지 심한 말을 하실 줄 몰랐어요. 정말 부끄러워요. 지민이 수진에게 다가가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수진 씨, 이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부모의 잘못을 자식이 다 책임질 필요는 없어요. 상국은 여전히 분노에 차 있었습니다. 사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아내를 제대로 관리 못해서 이런 꼴을 보이게 되어. 지민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사돈께서 잘못하신 건 아니에요. 다만. 지민은 잠시 멈춘 후 명자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명자는 더 이상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한정식 집의 직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다른 손님들께서 불편해하시는데 조금 조용히 해주실 수 있나요? 상황은 더욱 부끄러워졌고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한정식 집 직원의 요청에 모든 사람들이 당황한 상황에서 지민은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지민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테이블 위에 놓인 봉투를 다시 손에 들었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의 분위기가 또 한 번 바뀌었습니다. 마치 폭풍의 눈에 들어선 것처럼 고요해졌습니다. 지민이 차분하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안정적이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돈, 저는 오늘 제 아들 결혼을 축하받으러 온 거지 사돈 과거를 들추러 온 건 아니에요. 명자가 고개를 들어 지민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두려움과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더 이상 지민을 무시하거나 도전할 수 없다는 것을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지민은 봉투를 명자 앞으로 천천히 밀었습니다. 그 동작은 매우 조용했지만 마치 최후 통첩을 전달하는 것 같은 무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제 아들 앞에서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지민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위협적인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명자는 그 봉투를 바라보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자신의 모든 치부가 담긴 그 봉투가 마치 시한폭탄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냥 명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하려 했지만 지민이 손을 살짝 들어 제지했습니다. 아니면 이 서류들 세상 밖으로 나갈 겁니다. 이 말에 명자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음주운전 치사와 폭행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다면 자신의 인생은 완전히 끝장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상국이 놀라며 지민을 쳐다봤습니다. 사돈, 그게 무슨... 지민이 상국을 향해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사돈께서는 아무 잘못이 없으시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다만 사모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행동하시느냐에 따라 이 문제의 향방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명자가 봉투를 바라보며 손을 떨었습니다. 그 안에 든 서류들이 자신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발 그런 건 하지 말아주세요. 저도 살 길이 있어야죠. 지민이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행동을 조심하세요. 특히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모독하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마시고요. 수진이 어머니와 지민을 번갈아 보며 상황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이렇게 큰 약점을 잡힌 상황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지민 어머니, 정말 그런 증거들이 있는 거예요? 지민이 수진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수진 씨, 이건 당신이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어머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행동하시느냐에 달린 문제입니다. 명자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정말 알겠어요. 앞으로는 조심하겠어요. 그러니까 제발 그런 건 하지 말아주세요. 지민이 명자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조심하겠다는 말로는 부족해요. 구체적으로 약속해주세요. 명자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뭘 약속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앞으로 제 가족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세요. 명자가 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약속할게요. 두 번째, 수진 씨와 윤재의 결혼에 대해 더 이상 반대하거나 방해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세요. 명자가 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반대 안 할게요. 방해도 안 할게요. 지민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세 번째, 앞으로 상견례나 다른 가족 모임에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거나 모독하는 발언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세요. 명자의 목소리는 점점 더 작아졌습니다. 네, 약속해요. 정말 약속해요. 윤재가 어머니를 바라보며 감탄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완벽하게 상황을 통제하는 모습을 보며 새로운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지민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세요. 특히 저희 가족을 비방하는 내용은 절대 안 됩니다. 명자가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어요. 아무에게도 말 안 할게요. 상국이 아내의 모습을 보며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이렇게 완전히 굴복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착잡했습니다. 지민이 봉투를 다시 자신의 가방 안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이 서류들은 제가 안전하게 보관하겠습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한 세상에 나올 일은 없을 거예요. 명자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지민이 일어서며 윤재와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가야겠습니다. 오늘 일은 여기서 정리하는 게 좋겠어요. 수진이 급하게 일어섰습니다. 윤재 오빠, 정말 미안해요. 오늘 일은... 윤재가 수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오히려 서로를 더 잘 알게 된 것 같아요. 지민이 상국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사돈,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좋은 관계로 지내시길 바랍니다. 상국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사돈,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경솔했네요. 지민이 명자를 마지막으로 한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모님, 약속 잊지 마세요. 명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절대 잊지 않을게요. 지민과 윤재가 한정식집을 나서자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명자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고
상국과 수진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지민과 윤재가 한정식집을 떠난 후 방 안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렸습니다. 그 정적은 마치 폭풍이 지나간 후의 고요함 같았습니다. 명자는 더 이상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오만하고 무례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와인잔들과 차가워진 음식들이 오늘의 참담한 현실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상국은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한숨에는 실망과 분노, 그리고 깊은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함께 살아온 아내가 이런 큰 비밀들을 숨기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오늘 같은 중요한 자리에서 이렇게 망신을 당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사돈께 뭐라고 사과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 상국의 목소리는 힘없이 떨렸습니다. 그는 머리를 양손으로 감싸며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이 아내 때문에 이런 창피를 당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수지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번갈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의 결혼을 축하하러 온 자리가 이렇게 엉망이 될 줄 몰랐습니다. 특히 윤재와 지민에게 너무나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이제라도 정신 차리세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원망과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평생 자신을 위해서라며 체면을 중시하던 어머니가 오히려 가장 큰 체면을 구겼다는 사실이 너무나 아이러니했습니다. 명자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어떻게 이런 일이? 그제서야 명자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처음부터 지민을 무시하고 공격했던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지민이 단순한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한정식집의 직원이 조심스럽게 방에 들어와 상황을 정리하려 했지만 무거운 분위기 때문에 쉽게 다가오지 못했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복도에서 수군거리며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상국이 천천히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가자. 더 이상 여기 있어봤자 소용없어. 하지만 명자는 여전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고 집에 가서 상국과 어떤 대화를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여보, 나 어떻게 하면 돼?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 상국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말 하지 마. 벌써 늦었어. 사돈께 어떻게 사과를 드릴지나 생각해. 수진이 어머니를 부축하며 일으켰습니다. 엄마, 일어나세요. 집에 가서 차근차근 이야기해요. 한편 한정식집을 나선 지민과 윤재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윤재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새로운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엄마, 정말 대단하셨어요. 어떻게 그런 자료들을 다 준비하셨어요? 지민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기 전에 자신부터 돌아봐야 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 윤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수진이는 괜찮을까요? 너무 충격받은 것 같던데. 지민이 윤재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수진 씨는 좋은 아이야. 어머니 때문에 힘들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거야.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하자 지민과 윤재는 한정식집 로비를 통과해 밖으로 나왔습니다. 강남의 늦은 오후 햇살이 두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지민이 윤재를 바라보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윤재야, 오늘 일로 수진이와의 관계가 흔들리면 안 돼. 이건 수진이 잘못이 아니야. 윤재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오히려 수진이를 더 잘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그동안 어머니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지. 지민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윤재를 바라봤습니다. 결혼은 둘만 하는 게 아니라 집안이 함께 하는 거란 걸 잊지 마라. 이 말에 윤재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오늘 정말 많이 배웠어요. 지민이 하늘을 바라보며 잔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의 일이 힘들었지만 결국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은 시각 한정식집 개별실에서는 상국이 아내와 딸을 데리고 나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명자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걸었고 수지는 아버지의 팔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아빠, 윤재 오빠한테 어떻게 사과해야 할까요? 상국이 깊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일단 집에 가서 정리부터 하자. 그리고 사돈께 정중하게 사과드려야지. 복도를 걸으며 상국은 계속해서 생각했습니다. 오늘 지민이 보여준 모습이 얼마나 인상적이었는지, 그리고 자신의 아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행동을 했는지 말입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명자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잘못했어. 상국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야. 이제부터 어떻게 할 건지가 중요해. 한정식집 로비에 도착한 세 사람은 조용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강남의 번화한 거리는 여전히 활기차 보였지만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상견례가 있었던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명자는 그날 이후로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평소 큰 소리치며 이웃들과 시비를 벌이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조용하고 신중한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상국도 아내의 변화를 지켜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지만 적어도 더 이상 창피한 일은 없을 것이라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수지는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윤재에게 연락하기 어려워했습니다. 어머니 때문에 생긴 일이 너무나 부끄러웠고 윤재와 지민에게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윤재가 먼저 연락을 해왔고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수진아, 괜찮아. 이런 일은 어느 가정에나 있을 수 있는 거야. 너무 자책하지 마. 윤재의 이해심 깊은 말에 수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심한 말을 했는데도 윤재가 자신을 위로해주는 모습에서 진정한 사랑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수지는 용기를 내어 지민을 찾아갔습니다. 지민이 사는 아파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지민은 수진을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정성스럽게 차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엄마가 그렇게 심한 말씀을 드려서. 수진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하자 지민이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 씨,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는 어떻게 저희 어머니 일을 그렇게 자세히 아셨어요? 지민이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상견례 일주일 전에 윤재가 수진 씨 어머니가 너무 까다로우시다고 걱정하더라고요. 혹시 무리한 요구를 하시거나 우리 가족을 무시하실까봐 걱정이 되어서. 지민이 차를 한 모금 마시고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좀 알아봤어요. 제가 예전에 보험회사에서 일했거든요. 손해사정사로 10년 넘게 일하면서 각종 사고 조사와 신용조회 업무를 맡았었어요. 수진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네. 보험회사 동료들과 경찰서, 법원 관계자들과도 인맥이 있어서 필요하면 공개된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물론 불법적인 방법은 아니고 모두 공공기록이나 공개 가능한 자료들이었어요. 지민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단순히 어머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해서 시작한 일이었는데 조사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설마 그런 일들이 있었을 줄은. 수진이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계획하신 건 아니었군요? 맞아요. 원래는 그냥 참고만 하려 했는데 어머님이 그렇게 심하게 나오시니까 어쩔 수 없이 사용하게 된 거예요. 지민이 수진의 손을 다시 잡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수진 씨. 어머님 뒷조사한 것 같아서. 수진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오히려 다행이에요. 저도 엄마가 그런 일들을 숨기고 계신 줄 몰랐거든요. 이번 기회에 다 알게 되어서. 지민의 따뜻한 설명에 수진은 더욱 감동했습니다. 지민이 단순히 복수하려던 것이 아니라 가족을 보호하려는 마음에서 한 일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며칠 후 윤재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울면서 사과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깨달았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덕분에 오히려 더 가까워졌어요. 지민은 창밖을 바라보며 잔잔히 웃었습니다. 정말 다행이구나.
사실 나도 그 자료들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 하지만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지. 윤재가 감동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어머니의 지혜와 준비성이 없었다면 우리가 얼마나 무시당했을지. 전화를 끊고 난 후 지민은 거실 소파에 앉아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의 석양이 아름다웠습니다. 지민은 그날을 되돌아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이 함부로 던진 말 한마디가 자기 인생을 부술 수 있지. 며칠 후 명자로부터 정중한 사과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그 편지에는 진심 어린 반성과 함께 지민의 준비성과 신중함에 대한 존경의 마음도 담겨 있었습니다. 명자는 자신이 얼마나 성급하고 무모했는지 깨달았다고 썼습니다. 한 달 후 윤재와 수진의 약혼식이 열렸습니다. 명자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지민을 정중하게 대했습니다. 사돈, 그때 정말 죄송했습니다. 사돈께서 얼마나 신중하고 준비성 있는 분인지 이제야 알겠어요. 앞으로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지민이 명자를 너그럽게 용서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앞으로 좋은 관계 만들어가요. 그날 밤 지민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아들을 지키기 위한 자신의 준비가 결국 모든 가족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었다는 뿌듯함과 함께 말입니다. 6개월 후 윤재와 수진의 결혼식이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명자는 그날 지민에게 다가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사돈, 그때 일이 오히려 저에게는 큰 깨달음이었어요. 사돈 덕분에 제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알게 됐고, 이제는 정말 다른 사람이 됐어요. 지민이 명자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모두 완벽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실수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거죠. 결혼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지민은 거실 창가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는 하늘을 보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참 신기한 존재야. 한순간의 교만함으로 추락할 수도 있고 진심 어린 반성으로 다시 일어설 수도 있어. 지민의 얼굴에는 깊은 만족감이 스며 있었습니다. 아들의 행복한 미래와 새로운 가족들과의 화목한 관계, 그리고 한 사람의 변화까지 지켜본 뿌듯함이 마음을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기 전에 자신부터 돌아보세요. 명자처럼 상대방의 과거를 캐묻고 비난하기 전에 과연 내 자신은 떳떳한지 먼저 생각해봐야 합니다. 둘째, 진정한 품격은 겸손함에서 나옵니다. 지민처럼 조용하고 차분한 태도가 화려한 장신구나 큰 목소리보다 훨씬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셋째, 말 한마디의 무서운 파괴력을 절대 잊지 마세요. 순간의 감정으로 내뱉은 성급하고 무례한 말 한마디가 자신의 인생 전체를 망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교양은 학벌이나 재력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려는 마음가짐,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교양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오늘의 교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인생은 옆집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계급이 뭐요? 길 막지 말고 꺼지라고 했잖아! 그래요? 그 말 꼭 기억하겠습니다. 야, 큰일 났다. 저분. 몰라? 이번에 부임한 신임 사단장님이잖아! 길 막지 말고 꺼지라며 여군 장교를 몰아낸 대령. 하지만 그녀는 대한민국 최초 여군 투스타 사단장이었습니다. 사람을 판단하는 잣대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과 행동입니다. 단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한 건방진 대령을 어떻게 참교육하는지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 복받는 시간이 많아질 거예요. 가을 아침 햇살이 강원도 산자락을 은은하게 비추는 가운데 제7기계 화보병 사단의 정문 앞은 평소와 다름없는 정적에 쌓여 있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훈련 구령 소리와 군용 차량들의 엔진음이 부대의 일상을 알리고 있었죠. 하지만 오늘 아침은 뭔가 달랐어요. 며칠 전부터 부대 곳곳에서는 신임 사단장 부임 소식이 은밀하게 돌고 있었거든요. 대령 박영수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부대 입구에서 주차 단속을 하고 있었습니다. 55의 나이답게
다소 굽은 어깨와 거친 손이 그의 오랜 군 생활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박 대령은 이 부대에서만 벌써 15년째 복무하고 있는 베테랑이었습니다. 부대의 구석구석을 손바닥 보듯 훤히 알고 있었고 후배 장교들 사이에서는 무서운 선배로 통했죠. 특히 여군들에 대한 그의 편견은 부대 내에서 유명했어요. 또 어느 놈이 아무데나 주차해놨나? 요즘 군기가 말이 아니야. 박 대령이 중얼거리며 부대 입구를 살펴보던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회색 SUV 한 대가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게 보였어요. 차량은 속도를 충분히 줄이며 정문을 향해 천천히 접근했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법한 일상적인 풍경이었지만 박 대령의 예리한 눈에는 뭔가 어색해 보였어요. 차량 번호판이 일반적인 군용 차량과는 달랐거든요. SUV가 정문 앞에 멈추자 운전석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군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40대 중반의 여성이 내렸어요. 단정한 단발머리에 검게 그을린 피부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야외 활동을 많이 했음을 알 수 있는 건강한 피부색이었죠. 무엇보다 그녀의 군복 차림새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다림질이 완벽하게 된 군복에 반짝이는 계급장, 그리고 어깨에 붙은 여러 개의 부대 마크들이 심상치 않은 경력을 암시하고 있었어요. 박 대령은 그녀를 보자마자 비아냥거리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또 다른 여군이 부대에 기웃거리러 온 것으로 보였거든요. 그에게 여군은 그저 부대의 짐이자 골칫거리일 뿐이었어요. 여성 장교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박 대령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모습에서는 어떤 위압감이나 권위적인 분위기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정중하고 겸손한 태도였습니다. 하지만 박 대령은 이미 마음속으로 그녀를 무시하고 있었죠. 실례합니다. 사단장실로 가려면 어느 쪽으로 가야 할까요? 목소리도 차분하고 예의 바른 톤이었습니다. 하지만 박 대령의 반응은 가혹했어요. 곁눈질로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큰 소리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사단장실? 여기가 뭔 줄 알고 여군이 기어들어와서 사단장실을 찾고 난리야? 박 대령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주변 헌병들과 지나가던 병사들이 하나둘 시선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그는 의도적으로 목소리를 높여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게 했습니다. 길 막지 말고 당장 꺼지시오. 사단장실이 아무나 가는 곳인 줄 아나? 특히 여자가. 박 대령의 말투는 거칠고 모욕적이었습니다. 상급자에게 할 법한 말투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는 눈앞의 여군 장교가 고작 중령이나 대령 정도일 거라고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설령 계급이 자신과 비슷하다 해도 여군이라는 이유만으로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여군이 무슨 일로 사단장을 만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는 당신 같은 사람이 올 곳이 아니야. 차나 몰고 집에나 가시오. 주변에서 구경하던 병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일부는 박 대령의 과도한 반응에 당황했고 일부는 그의 말에 동조하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여군에 대한 편견이 부대 전체에 스며 있었거든요. 그 순간 멀리서 헌병 초소가 크게 술렁이는 게 보였습니다. 초소에 있던 헌병들이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한 듯 했어요. 한 명이 급하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박 대령은 이미 흥분 상태였고 계속해서 모욕적인 말을 쏟아냈어요. 요즘 여군들이 뭘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는 놀이터가 아니라고. 군대는 남자들이 지키는 거야. 여성 장교는 박 대령의 연속된 모욕적인 발언에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어요. 다만 그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며 뭔가를 기억하려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말씀 그대로 기억하겠습니다. 박영수 대령. 박 대령은 자신의 이름이 불리자 잠시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더욱 격해졌어요. 뭐, 감히 선배한테 반말이야? 여군 주제에 예의도 모르나? 긴장감이 극도로 치달았습니다. 주변에 모인 병사들의 수도 점점 늘어나고 있었어요. 일부는 휴대폰으로 이 상황을 몰래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부대 전체가 이상한 분위기에 휩싸이고 있었죠. 여성 장교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천천히 SUV로 향했습니다. 박 대령은 그 모습을 보며 승리한 듯 큰 소리로 웃었어요. 그래, 이래야 정신을 차리지. 다음부터는 함부로 군부대에 기어들어오려 하지 마. 하지만 무언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군복 소매에 붙은 특수작전 사령부 마크, 가슴에 달린 수많은 포장과 메달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가 박 대령의 이름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사실 말이에요. 부대 안쪽에서는 벌써부터 수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장병들이 정문 앞에 충격적인 상황을 목격했던 거예요. 대령이 여군 장교를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쫓아냈다는 이야기가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아무도 그 여군 장교가 누구인지는 알지 못했어요. 다만 심상치 않은 분위기만이 부대 전체를 무겁게 감돌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며칠 전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국방부 청사는 평소보다 삼엄한 경계 속에 있었습니다. 늦은 밤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고위층 회의실에는 불이 켜져 있었어요. 육군 참모총장을 비롯한 주요 간부들이 모여 극비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거든요. 회의 주제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파격적인 인사 발령이었습니다. 육군 최초 여군 투스타 사단장 임명을 발표하겠습니다. 참모총장의 무겁고 단호한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어요. 순간 회의실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몇몇 장성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고 일부는 이미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장은정 소장을 제7기계화 보병사단장으로 임명합니다. 이 결정은 국방부 장관의 직접 승인을 받은 사항이며 그 어떤 이의제기도 받지 않겠습니다. 회의실 한쪽에서 한 장성이 불쾌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어요. 참모총장님, 아무리 그래도 여군을 사단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부대 장병들이 받아들일까요? 참모총장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장은정 소장의 경력을 한번 살펴보시죠. 특전사 출신의 해외 파병 5차례, 합참 작전 참모까지 거친 정예 장교입니다. 그 누구보다 자격이 충분합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은 계속 나왔어요. 그래도 여자가 사단장이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전통적으로 군대는 남성들의 영역이었는데 바로 그런 고정관념을 깨기 위한 조치입니다. 더 이상 논의하지 마십시오. 참모총장의 호령에 회의실은 다시 조용해졌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무거웠어요. 모두가 이 결정이 가져올 파장을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그 시각 장은정은 자신의 관사에서 새벽 체력 단련을 마치고 있었습니다. 46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몸은 여전히 단련된 군인의 모습이었어요. 특전사에서 쌓은 체력과 정신력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은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내일이면 공식적으로 사단장 발령이 나기 때문이었습니다. 장은정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어요. 검게 그을린 얼굴과 단정한 단발머리, 그리고 수많은 전투와 훈련을 견뎌낸 강인한 눈빛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깊은 상처도 느껴졌어요. 지난 20여 년간 여군으로서 받아온 차별과 모욕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거든요. 여자 주제에 별을 달면 별이 아니라 흉터만 남는다. 10년 전 상관이었던 장성의 말이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때 장은정은 준장 진급을 앞두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상관은 공개적으로 그녀를 모욕했습니다. 여군은 아무리 잘해봤자 한계가 있어. 특히 지휘관 자리는 절대 안 돼. 부하들이 어떻게 여자 상관을 받아들이겠어? 그날 밤 장은정은 혼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에는 더욱 단단한 의지로 무장했어요. 그 모든 편견과 차별을 깨부수겠다고 다짐했었거든요. 이제 그 기회가 왔습니다. 육군 최초 여군 투스타 사단장이라는 무거운 타이틀과 함께 말이에요. 하지만 장은정은 단순히 첫 번째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이 되는 것이었어요. 자신이 차별받는 마지막 세대가 되어 후배 여군들이 더 이상 그런 고통을 겪지 않게 하는 것 말입니다. 장은정은 책상 위에 놓인 제7기계화 보병사단 자료를 펼쳤습니다. 부대 현황부터 주요 간부들의 인사기록까지 모든 것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특히 대령 박영수의 기록을 유심히 봤습니다. 15년간 같은 부대에서 복무한 베테랑이지만 여군에 대한 편견이 심하다는 평가가 적혀 있었거든요. 흥미롭네요. 장은정은 박영수의 사진을 보며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그가 자신의 부임을 달가워하지 않을 거라는 점이었어요. 장은정은 특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부임 첫날부터 사단장으로서 위압적으로 등장하는 대신 신분을 숨기고 부대 분위기를 직접 확인해 보기로 한 거예요. 진짜 부대원들의 속마음과 여군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가면을 벗으면 진짜 얼굴이 보이는 법이니까. 장은정은 혼잣말을 하며 미소를 지었어요. 물론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만약 신분이 탄로나기 전에 모욕을 당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면 사단장으로서 권위에 큰 타격이 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장은정은 그 위험을 감수하기로 했습니다. 새벽 5시 장은정은 평상복을 입고 회색 SUV에 올랐어요. 운전기사 없이 혼자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강원도까지는 2시간 남짓한 거리였어요. 운전하는 내내 그녀의 머릿속에는 복잡한 생각들이 맴돌았습니다. 과연 자신이 이 부대를 제대로 이끌 수 있을까? 부하들이 여군 지휘관을 진심으로 받아들일까?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꿈꾸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하지만 동시에 확신도 있었어요. 자신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헛되지 않았다는 믿음 말입니다. 특전사에서 남성 대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수행한 수많은 작전들, 해외 파병지에서 보여준 리더십, 가리고 합참에서 쌓은 전략적 사고 능력까지 모든 것이 오늘을 위한 준비였다고 생각했어요. 제7기계화 보병사단 정문이 멀리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장은정은 속도를 줄이며 심호흡을 했어요. 이제 진짜 시험이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과연 이 부대는 여군 사단장을 어떻게 맞이할까요? 장은정이 SUV에서 내린 후 장은정이 박 대령과의 첫 대면이 끝나고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박 대령은 여전히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전혀 후회하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오히려 더욱 거만하고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 모인 병사들과 헌병들 앞에서 자신의 권위를 더욱 과시하고 싶었던 거죠. 잠깐, 어디 가려고 그래? 박 대령이 다시 SUV로 향하는 장은정을 불러 세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악의가 가득했어요. 단순히 쫓아내는 것으로는 만족하지 않고 더 큰 굴욕을 주려는 의도가 뻔히 보였습니다. 장은정은 발걸음을 멈추고
천천히 돌아봤어요. 여전히 차분한 표정이었지만 눈빛 깊숙한 곳에서는 뭔가 위험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 대령은 그것을 전혀 알아채지 못했어요. 당신 군복 좀 보자고. 뭔가 수상한데? 박 대령이 성큼성큼 다가오며 장은정의 군복을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녀의 소매에 붙은 부대 마크를 발견했어요. 특수작전 사령부 마크가 선명하게 붙어 있었거든요. 이게 뭐야? 특전사 마크? 박 대령의 목소리가 더욱 비아냥거리는 톤으로 변했습니다. 주변 병사들도 하나둘 가까이 다가와 구경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완전히 구경거리가 되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하하, 특전사? 진짜 웃기네. 여군이 특전사에서 뭘 했겠어? 설마 진짜 작전에 나갔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박 대령의 조롱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주변 병사들 중 일부도 킥킥거리며 웃기 시작했어요. 여군에 대한 편견이 부대 전체에 뿌리 깊게 박혀 있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특전사에서 여군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서류 정리나 전화 받기 정도겠지? 아니면 부대 내 식당에서 밥이나 했나? 하하. 박 대령의 말에 몇몇 병사들이 따라 웃었어요. 하지만 일부 헌병들은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특히 헌병 상사 김철호는 장은정의 계급장을 자세히 보려고 했지만 각도상 명확히 보이지 않았어요. 장은정은 박 대령의 연속된 모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주먹이 살짝 떨리고 있었어요. 분노를 억누르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특전사에서 정말 아무것도 안 했을 것 같은데? 아니면 특전사 남자들 뒤치다거리나 했겠지. 그것도 제대로 못했을 것 같고. 박 대령의 모욕은 계속되었습니다. 이제는 성희롱에 가까운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어요. 주변 분위기는 점점 더 험악해졌습니다. 장은정이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누구나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기억하겠습니다. 박영수 대령. 박 대령은 자신의 이름이 다시 불리자 순간 움찔했어요. 하지만 이내 더욱 화를 냈습니다. 뭐, 또 반말이야? 여군 주제에 감히 선배한테 반말을 해? 게다가 특전사 출신이라고 거만해진 거야? 박 대령이 장은정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이제 거의 위협적인 자세였어요. 하지만 장은정은 전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박 대령을 똑바로 쳐다보며 서 있었죠. 특전사에서 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는 내가 선배야. 알겠어? 여군은 남자 선배한테 고개 숙이고 인사나 제대로 해. 그때 장은정이 박 대령의 얼굴을 더욱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뭔가 익숙한 얼굴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특히 그의 왼쪽 이마에 있는 작은 흉터가 기억을 자극했습니다. 잠깐, 당신 혹시... 장은정이 뭔가 말하려던 순간 박 대령이 그녀의 말을 가로막았어요. 뭘 잠깐이야. 지금 당장 여기서 나가지 않으면 헌병을 부를 거야. 무단 침입으로. 박 대령은 이제 완전히 흥분 상태였습니다. 주변 헌병들을 향해 손짓을 했어요. 헌병들, 이 여군을 부대 밖으로 내보내. 지금 당장. 하지만 헌병들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을 뿐 움직이지 않았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특히 장은정의 당당한 자세와 침착한 태도가 평범한 여군 장교와는 달라 보였습니다. 헌병 상사 김철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대령님, 혹시 이분이 어떤 분인지 확인해 보는 게... 뭘 확인해? 여군이면 다 똑같아. 당장 내보내라고. 박 대령의 고함에
헌병들은 어쩔 수 없이 장은정 쪽으로 다가갔어요. 하지만 여전히 망설이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장은정은 더 이상 이 상황을 지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어요. 자신이 원하는 정보는 충분히 얻었거든요. 이 부대의 여군에 대한 인식 수준과 박 대령의 성격을 완벽하게 파악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가죠. 장은정이 담담하게 말하며 SUV 쪽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박 대령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급하게 근처에 있던 군용 지프로 달려가 시동을 걸었어요. 어디 가려고 해? 아직 끝나지 않았어. 박 대령이 지프를 몰고 장은정의 SUV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완전히 진입을 차단해버린 거죠. 이제 상황은 완전히 통제를 벗어났어요. 당신 같은 여군은 다시는 이 부대에 얼씬도 하지 마. 알겠어? 박 대령이 지프에서 내리며 계속 고함을 쳤습니다. 주변에는 이제 수십 명의 병사들이 모여들었어요. 모든 사람이 이 전대미문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장은정은 잠시 숨을 고르며 상황을 정리했어요. 지금 여기서 신분을 밝히고 박 대령을 제압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되면 자신의 계획이 물거품이 될 것 같았습니다. 더 큰 그림을 위해서는 잠시 참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결국 장은정은 SUV를 후진시켜 돌려나갔습니다. 박 대령은 그 모습을 보며 승리한 듯 큰 소리로 웃었어요. 하지만 무언가 섬뜩한 느낌도 동시에 들었습니다. 장은정의 마지막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거든요. 부대 안쪽에서는 이미 이 사건이 화제가 되고 있었어요. 대령이 여군 장교를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쫓아냈다는 소문이 빛의 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아직 아무도 그 여군이 바로 신임 사단장이라는 사실은 몰랐어요. 장은정이 부대를 떠난 후 제7기계화 보병사단 내부는 술렁이고 있었습니다. 정문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이 부대 곳곳으로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병사들 사이에서는 휴대폰 메시지와 은밀한 대화를 통해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대부분은 박 대령의 과격한 행동에 당황했지만 일부는 그의 편을 들기도 했어요. 부대 상황실에서는 신임 사단장 부임 준비로 한창 바쁜 상황이었습니다. 참모장인 김준석 대령을 중심으로 주요 간부들이 모여 취임식 준비를 점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분위기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신임 사단장이 여군이라는 소식이 공식적으로 전해진 후부터 부대 전체에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거든요. 취임식 준비 상황 보고하겠습니다. 작전과장 이성민 중령이 서류를 들고 발표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회의실 한쪽에 앉아있던 박 대령의 표정이 매우 불쾌해 보였습니다. 아직도 아침에 있었던 일로 기분이 상해 있었던 거죠. 연병장 설치 완료, 의장대 준비 완료, 그리고 잠깐. 박 대령이 갑자기 회의를 가로막으며 일어났어요.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습니다. 이 모든 준비가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신임 사단장이 여자라면서요? 회의실 분위기가 급속도로 차가워졌습니다. 참모장 김준석 대령이 당황한 표정으로 박 대령을 바라봤어요. 박 대령,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요? 제가 말하는 게 틀렸나요? 여자가 사단장이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부대가 무슨 유치원인 줄 아나요? 박 대령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다른 참석자들은 당황해서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어요. 이런 공개적인 반발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더군다나 오늘 아침에 어떤 건방진 여군이 와서 사단장실을 찾더라고요. 아마 새로 오는 여군 사단장 부류겠죠. 그 오만한 태도를 보니까 벌써 짐작이 가던데요. 참모장이 급하게 말렸어요. 박 대령, 그런 말은 조심해야 해요. 혹시라도 다른 사람이 들으면 어때요?
사실인데 여자가 무슨 사단을 지휘한다고?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할 건데요? 적 앞에서 화장이나 고치고 있을 건가요? 박 대령의 발언은 점점 더 막 나가고 있었어요. 이제 완전히 선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박 대령, 그만해요. 참모장이 강하게 제지했지만 박 대령은 멈추지 않았어요. 참모장님도 속으로는 똑같이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여자가 사단장이라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어요? 군대는 남자들이 지키는 거라고요. 그때 작전과장 이성민 중령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박 대령님, 하지만 신임 사단장께서는 특전사 출신이시고 해외 파병 경험도 풍부하시다고 들었는데. 특전사? 여군이 특전사에서 뭘 했겠어요? 서류나 정리했겠지. 진짜 작전에 나갔을 리는 없고. 박 대령의 말에 몇몇 참석자들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감히 강하게 반박하지는 못했습니다. 박 대령의 부대 내 영향력이 만만치 않았거든요. 제가 단언하는데 이 부대는 여군 사단장 밑에서는 절대 제대로 굴러가지 않을 겁니다. 장병들이 어떻게 여자 상관을 진심으로 따르겠어요? 참모장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일어났어요. 박 대령, 지금 당장 그런 말을 중단하세요. 이건 명령입니다. 명령이요? 참모장님도 나중에 후회하실 겁니다. 여군 사단장 밑에서 일하게 되는 것을 말이에요. 박 대령이 마지막으로 독설을 퍼부으며 회의실을 나가버렸어요.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워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드디어 사단장 취임식 당일이 되었습니다. 새벽부터 부대 전체가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연병장에는 깔끔하게 정리된 의자들과 무대가 설치되었고 태극기와 사단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모든 장병들이 정장 차림으로 도열 준비를 마쳤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미묘했습니다. 기대와 불안이 동시에 섞여 있었거든요. 특히 박 대령 주변의 몇몇 간부들은 노골적으로 불만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과연 어떤 여자가 올까? 정말 우리가 여자한테 경례를 해야 하나? 이상하게 생겼으면 어떡하지? 병사들 사이에서도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부분은 호기심 반, 걱정 반이었어요. 오전 10시 취임식 시작 30분 전이었습니다. 귀빈석에는 국방부에서 온 고위 인사들과 지역 인사들이 자리를 잡았어요. 하지만 정작 주인공인 신임 사단장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박 대령은 의도적으로 귀빈석 근처를 서성이며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그는 여전히 신임 사단장을 깎아내릴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야. 여군 사단장이라니. 세상이 많이 변했어. 박 대령이 주변 사람들에게 일부러 들리게 중얼거렸어요. 일부는 그의 말에 동조하는 눈빛을 보냈지만 대부분은 불편해했습니다. 취임식 시작 5분 전 갑자기 부대 입구 쪽에서 소란이 일었어요. 검은색 정장 차림의 여성이 당당한 걸음으로 연병장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거든요. 단정한 단발머리와 반짝이는 계급장이 햇빛에 빛났습니다. 박 대령이 그 모습을 보고 눈을 크게 떴어요. 뭔가 익숙한 얼굴이었거든요. 며칠 전 정문에서 쫓아냈던 그 여군과 너무나 똑같아 보였습니다. 설마.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박 대령은 고개를 저으며 자신의 생각을 부정하려 했어요. 하지만 점점 가까워지는 그 여성의 모습을 보니 확신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며칠 전에 본 그 여군이 맞았어요. 저 여자, 혹시? 박 대령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변해갔습니다. 끔찍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만약 정말로 자신이 쫓아낸 그 여군이 신임 사단장이라면 그때 사단 참모장이 마이크를 잡고
연병장에 울려 퍼지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전 장병 차렷, 지금부터 제7기계화 보병사단 신임 사단장 장은정 소장님께 전 장병 차렷, 지금부터 제7기계화 보병사단 신임 사단장 장은정 소장님께 경례. 참모장의 우렁찬 목소리가 연병장 전체를 가득 채웠습니다. 순간 모든 장병들이 일제히 충성을 외치며 바른 자세로 경례를 붙였어요. 수백 명이 동시에 외치는 함성이 하늘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이 극적인 순간에 한 사람만은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어요. 바로 박 대령이었습니다. 박 대령의 얼굴은 순간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며칠 전 정문에서 자신이 모욕하고 쫓아냈던 바로 그 여군이 신임 사단장이었던 거예요. 장은정 소장이라는 이름을 들은 순간 그의 머릿속은 완전히 하얗게 변해버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군모가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아니야. 설마. 박 대령이 중얼거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며칠 전 자신이 길 막지 말고 꺼지시오. 여자 주제에 서류나 정리했겠지라며 온갖 모욕적인 말을 퍼부었던 바로 그 여군이 지금 자신의 최고 상관으로 서 있었거든요. 장은정은 당당하게 연병장을 가로질러 걸어왔습니다. 검은 정복이 햇빛에 빛나고 있었고 가슴에 달린 수많은 포장과 메달들이 그녀의 화려한 경력을 증명하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그녀의 얼굴에는 차분하지만 강인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박 대령은 급하게 다른 간부들 사이로 숨으려 했어요. 하지만 장은정의 예리한 시선이 이미 그를 포착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연단에 오르기 전에 잠시 멈춰서서 박 대령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저기요. 박 대령이 갑자기 큰 소리를 쳤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어요. 이미 패닉 상태였던 그는 마지막 발악을 하려는 듯 했습니다. 여기 뭐하러 오셨나요? VIP석은 장군급만 앉는 자리인데요. 박 대령의 목소리가 연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장병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신임 사단장에게 대령이 저런 말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됐습니다. 참모장 김준석 대령이 급하게 박 대령에게 다가갔어요. 박 대령, 지금 뭐라는 거요? 저분이 바로 신임 사단장님이시라고요. 뭐라고요? 말도 안 돼. 저 여자가 사단장이라고요? 며칠 전에 여기 와서 길 물어보던 그 여군 맞잖아요. 박 대령이 완전히 이성을 잃고 소리쳤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이 무슨 일인지 대충 짐작할 수 있었어요. 분명히 며칠 전에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장은정이 조용히 연단에 올라가 마이크 앞에 섰어요. 그리고 박 대령을 향해 부드럽지만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영수 대령님, 며칠 전 정문에서의 일 잘 기억하고 계시겠죠? 장은정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연병장 전체에 퍼졌습니다. 박 대령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변했어요. 이제 모든 게 공개될 순간이었습니다. 특히 길 막지 말고 꺼지시오라고 하셨던 말씀, 그리고 사단장실이 아무나 가는 곳인 줄 아나고 하셨던 말씀도요. 연병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바람 소리만이 고요함을 깨뜨리고 있었어요. 모든 장병들이 숨을 죽이고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때는 몰랐어서. 박 대령이 변명하려 했지만 장은정이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군이 특전사에서 뭘 했겠어? 서류 정리했나? 라고도 하셨죠. 그리고 여자 주제라는 표현도 사용하셨고요. 박 대령이 뒷걸음질치며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말은 안 했습니다.
오해입니다. 오해요? 그럼 여군은 남자 선배한테 고개 숙이고 인사나 제대로 해라는 말씀도 오해인가요? 장은정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박 대령에게는 치명타였습니다. 그는 완전히 궁지에 몰렸어요. 주변 간부들도 그를 바라보는 시선이 차갑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여자가 사단장이라니 부대가 무슨 학원인 줄 아나라는 발언이었어요. 회의실에서 하신 말씀이죠. 이번에는 참석했던 간부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장은정이 며칠 전 회의실에서의 대화를 알고 있는 걸까요? 분명히 그녀는 그때 그 자리에 없었는데 말이에요. 박 대령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사단장님, 죄송합니다. 정말 몰랐어서. 몰랐다고요? 제가 누구인지 모르셨다고 해서 그런 말을 해도 되는 건가요? 여군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대해도 되는 건가요? 장은정의 목소리에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차분함도 유지하고 있었어요. 완벽한 통제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특전사에서 서류만 정리했을 거라고 하셨죠? 제가 정말 뭘 했는지 알고 싶으세요? 장은정이 주머니에서 한 장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성기 앞에서 높이 들어 보였어요. 이 사진을 보세요. 10년 전 아프가니스탄 파병 당시입니다. 사진 속에는 군복을 입은 장은정이 부상당한 병사를 등에 업고 뛰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총탄이 빗발치는 전장에서 동료를 구하려는 그녀의 필사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이 부상병이 누군지 아세요? 장은정이 박 대령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박 대령의 얼굴이 점점 더 창백해졌습니다. 바로 박영수 대령, 당신입니다. 연병장이 완전히 술렁였습니다. 모든 장병들이 충격에 빠졌어요. 신임 사단장이 10년 전에 박 대령의 생명을 구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거였습니다. 박 대령은 그제야 기억이 났습니다. 10년 전 아프가니스탄에서 자신이 적의 매복 공격을 받아 부상당했을 때 누군가가 자신을 등에 업고 안전지대까지 운반해줬던 일을요. 그때는 너무 다급한 상황이라 구조자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었는데 바로 장은정이었던 거예요. 사단장님, 그때가 박 대령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장은정은 냉정하게 말을 이었어요. 네, 바로 그때입니다. 제가 여자 주제에 당신의 목숨을 구했던 그날 말이에요. 5챕터 작성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6챕터를 이어서 작성하시겠습니까? 제시도 이제 다음 챕터인 챕터 6를 위 챕터와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작성해줘. 위 가이드라인을 잘 숙지해서 각 챕터 작성 시 정확히 반영해줘. 이때 이야기의 흐름이나 개연성 등이 깨지지 않도록 해줘. 그리고 시청자들로 하여금 끝까지 흥미를 잃지 않도록 이야기를 작성해줘. 글자 수는 공백 제외 2500자에 맞춰서 써줘. 상황을 극적이고 대사는 막장스럽게. 편집. 준비된 극적인 6장 작성. 여군 차별과 갈등 최고조. 1초. 이제 6챕터를 작성해야 한다. 시놉시스를 보면 6챕터는 진실의 폭로라는 제목으로 장은정이 연설에서 여군으로서 받은 차별과 모욕을 풀어내고 마지막에 10년 전 해외 파병 현장에서 부상당한 병사를 등에 업고 뛰는 사진을 보여주는데 그 부상병이 바로 박 대령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내용이다. 5챕터에서 이미 사진을 공개하고 박 대령이 그때 부상병이었다는 것이 드러났으므로 6챕터에서는 이 상황을 더욱 극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장은정의 연설을 통해 여군 차별의 현실을 폭로하고 박 대령의 반응과 부대 전체의 반응을 그려야 한다. 3막 구조에서 2막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므로 갈등이 최고조에 달해야 한다. 그리고 시청자들이 흥미를 잃지 않도록
극적이고 막장스러운 대사들을 넣어야 한다. 연병장을 가득 메운 정적이 깨지면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습니다. 모든 장병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수군거렸어요. 신임 사단장이 10년 전에 박 대령의 생명을 구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공개된 후 분위기는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박 대령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것처럼 휘청거렸어요. 10년 전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거든요. 아프가니스탄의 뜨거운 사막, 적의 기습 공격, 그리고 자신의 다리에 박힌 파편으로 인한 극심한 고통. 그때 누군가가 자신을 등에 업고 안전지대까지 필사적으로 뛰어준 일을요. 그때 저를 구해준 사람이. 박 대령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지만 장은정은 그의 말을 기다려주지 않았어요. 이제 진짜 이야기를 할 때였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솔직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장은정이 마이크를 다시 잡으며 연병장 전체를 둘러봤어요. 수백 명의 장병들이 모두 그녀에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20여 년간 군 복무를 하면서 여군으로서 받아온 차별과 모욕들을 말입니다. 계급이 높아져도 능력을 인정받아도 여전히 시험받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장은정의 목소리가 점점 힘이 실렸어요. 지금까지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상처들을 꺼내는 순간이었습니다. 중2 시절 한 상급자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자가 무슨 군인이냐, 집에서 애나 보라고. 대위가 되었을 때는 여군은 보직만 차지하고 실제로는 아무 일도 안 한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연병장의 여군 간부들과 여군 병사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 역시 비슷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일부는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습니다. 소령이 되고 나서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여자가 무슨 작전 참모냐, 중요한 임무는 남자한테 맡겨야 한다는 말을 수없이 들었어요. 해외 파병을 지원했을 때는 여자가 전장에 나가서 뭘 할 거냐며 아예 기회조차 주지 않으려 했습니다. 박 대령이 점점 더 작아지고 있었어요. 자신이 며칠 전에 했던 말들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었거든요. 여군이 특전사에서 뭘 했겠어, 서류나 정리했겠지라는 발언들이 얼마나 무식하고 모욕적이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중령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떤 선배는 제 앞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자는 생리 때문에 정상적인 판단을 못한다고 말이죠. 장은정의 목소리에 분노가 서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슬픔도 묻어 있었어요. 대령 진급 후에는 더욱 노골적이었습니다. 여자가 연대장을 하면 부대 기강이 무너진다. 남자 부하들이 여자 상관을 어떻게 존경하겠냐는 말들을 공공연히 들었어요. 연병장에 있던 남성 간부들 중 일부가 부끄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들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준장이 되었을 때 한 장성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은정이 잠시 말을 멈추며 깊은 숨을 쉬었어요. 가장 아픈 기억을 꺼내는 순간이었습니다. 여자 주제에 별을 달면 별이 아니라 흉터만 남는다고 말이에요. 이 말에 연병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이고 모욕적인 발언이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무너지면 저 뒤에 있는 수많은 여군 후배들도 똑같은 고통을 겪게 될 테니까요. 장은정이 연병장에 서 있는 여군들을 바라봤어요. 그들의 눈에는 희망과 감사의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더 이상 여자라서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 말입니다. 장은정의 외침에 일부 장병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몇몇이었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동조했습니다. 그때 박 대령이 갑자기 앞으로 나왔어요. 그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단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박 대령이 무릎을 꿇으며 큰 소리로 외쳤어요. 연병장의 모든 사람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정말 짐승만도 못한 놈이었습니다. 저의 목숨을 구해주신 분께 그런 말을 했다니. 박 대령이 땅바닥에 머리를 박으며 통곡했어요. 하지만 장은정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박 대령, 지금 우는 이유가 제가 당신을 구해줬기 때문인가요? 만약 그 사진이 없었다면 여전히 똑같은 말을 했을 거 아닌가요? 장은정의 날카로운 지적에 박 대령이 더욱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어요. 아닙니다. 정말 아닙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못이 뭔지 정확히 말해보세요. 장은정이 냉정하게 물었어요. 박 대령이 눈물을 훔치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여군을 차별한 것, 모욕한 것, 그리고 사단장님을 무시한 것. 그게 다인가요? 아닙니다. 제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깔보고 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잘못이었습니다. 장은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 대령이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박 대령, 당신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의 사단장이 되었습니다. 여자라서가 아니라 능력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부대에서는 성별로 차별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장은정의 단호한 선언에 연병장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우리는 이 벽을 부숴야 합니다. 여군이든 남군이든 오직 실력과 인품으로만 평가받는 부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입니다. 장은정이 마지막으로 박 대령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차갑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 대령, 당신의 사과는 받겠습니다. 하지만 변화하지 않는다면 용서는 없을 것입니다. 취임식이 끝나고 연병장이 해산된 후 부대 전체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장병들은 삼삼오오 모여서 방금 목격한 믿을 수 없는 상황에 대해 수군거렸어요. 특히 박 대령이 무릎을 꿇고 사과하던 모습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장면이었거든요. 사단장님, 박 대령을 사단장실로 부르시겠습니까? 참모장 김준석 대령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장은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즉시 부르세요.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박 대령은 이미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어요. 취임식장에서 벌어진 일로 인해 부대 내에서의 자신의 입지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동료 간부들조차 그를 바라보는 시선이 차가워졌어요. 누군가 그를 사단장실로 오라고 전하자 박 대령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박 대령님, 사단장님께서 부르십니다. 전령이 전한 말에 박 대령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제대로 걷기도 힘들었습니다. 사단장실까지 가는 길이 마치 사형장으로 가는 길처럼 느껴졌어요. 사단장실 문 앞에서 박 대령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노크를 할 용기도 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결국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장은정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박 대령이 문을 열고 들어가자 장은정은 책상에 앉아서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문 앞에서 서서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 헤맸어요. 앉으세요. 장은정이 앞에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하지만 박 대령은 앉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앉으라고 했습니다. 이번엔 명령조였어요. 박 대령이 어쩔 수 없이 의자 끝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장은정은 그를 바라보며 침묵을 유지했어요. 그 무거운 침묵이 박 대령에게는 고문과 같았습니다. 사단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박 대령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어요. 하지만 장은정은 여전히 차갑게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아프가니스탄에서 기억나는 게 있나요? 장은정이 갑자기 질문을 던졌어요. 박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기억납니다. 제가 적의 공격을 받아 다쳤을 때, 그때 제가 당신을 등에 업고 2km를 뛰었습니다. 총탄이 빗발치는 가운데 말이에요. 장은정의 목소리에 분노가 서렸어요. 박 대령은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내가 등을 보였다면 넌 지금 여기 없었을 거야. 장은정이 반말로 말하자 박 대령이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감히 항의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단장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박 대령이 계속 사과만 반복했어요. 하지만 장은정의 표정은 조금도 누그러지지 않았습니다. 죄송하다고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이 한 일이 뭔지 알고 있나요? 죄송합니다. 박 대령은 사과 외에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었어요. 장은정이 책상을 탁 치며 일어났습니다. 그만해요. 사과만 하면 다 해결되는 줄 알아요? 장은정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박 대령이 더욱 움츠러들었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저만 모욕한 게 아니에요. 모든 여군을 모욕한 거라고요.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업신여기고 차별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또 죄송하다고요? 그럼 묻겠어요. 만약 제가 그때 당신을 구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박 대령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장은정이 계속해서 추궁했습니다. 만약 제가 남자 주제에 뭘 할 수 있겠어라고 말하며 당신을 버려뒀다면? 남자는 힘만 쓸 줄 알지 머리는 나쁘잖아라고 했다면 어땠을까요? 박 대령의 얼굴이 더욱 일그러졌어요.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당신을 구했어요. 왜냐하면 당신도 소중한 동료였으니까요. 성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동료이기 때문이었어요. 장은정의 말에 박 대령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당신은 어떻게 했나요? 저를 여자 주제라고 했어요. 생명의 은인에게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사단장님, 정말, 제발. 박 대령이 무릎을 꿇으려 하자 장은정이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무릎 꿇지 마세요. 그런 것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장은정이 다시 자리에 앉으며 차갑게 말했어요. 박 대령, 당신에 대한 제 결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대령이 숨을 죽이고 기다렸어요. 그의 운명이 결정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부로 당신은 전출 조치됩니다. 박 대령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전출이라는 것은 사실상 좌천을 의미했습니다. 사단장님, 제발 한 번만 기회요? 당신은 이미 기회를 받았어요. 10년 전에 제가 당신의 목숨을 구해준 것도 기회였고, 지금까지 이 부대에서 복무할 수 있었던 것도 기회였어요. 장은정의 목소리가 더욱 단호해졌어요. 하지만 당신은 그 기회들을 모두 헛되이 했습니다. 편견과 차별을 버리지 못했어요. 사단장님, 정말 후회하고 있습니다. 제발, 후회는 늦었어요. 당신이 군에서 배운 것이 뭔지 다시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성별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세요. 장은정이 최종 통보를 했어요. 박 대령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결정은 번복되지 않습니다. 일주일 내로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수인계하고 전출 준비를 하세요.
박 대령이 마지막으로 애원했어요. 사단장님, 정말 마지막으로 제발 나가세요. 장은정의 차가운 명령에 박 대령은 어쩔 수 없이 일어났어요. 문을 나서면서 그는 자신의 군 생활이 사실상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박 대령이 나간 후 이 소식은 부대 전체로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장병들 사이에서는 사이다라는 말이 돌았습니다. 오랫동안 부대를 괴롭혔던 박 대령의 전출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속 시원해했거든요. 특히 여군들은 이제야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다며 안도했어요. 박 대령의 전출 이후 석 달이 흘렀습니다. 제7기계화 보병사단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었어요. 연병장에서는 여군과 남군이 구분 없이 함께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과거처럼 여군들이 따로 모여서 별도의 가벼운 훈련을 받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모든 장병들이 동일한 기준으로 훈련받고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김하나 중위, 사격 성적 1등, 축하합니다. 훈련장에서 교관의 우렁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김하나 중위는 26살의 젊은 여군 장교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여군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사격 훈련조차 받지 못했을 텐데 이제는 당당히 1등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역시 여군들은 집중력이 좋아서 사격을 잘한다니까. 동기 남군 장교가 진심으로 축하해주며 말했어요. 과거의 비아냥거림이나 질투 섞인 반응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부대 회의실에서는 새로운 인사 원칙이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장은정이 도입한 성별 구분 없는 실력 평가 시스템이 정착된 거였습니다. 이제 진급이나 보직 배치에서 성별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어요. 오직 능력과 실적만이 기준이었습니다. 이번 분기 우수 부대원 발표하겠습니다. 참모장 김준석 대령이 회의에서 발표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1등 박지영 상사, 2등 이민수 중사, 3등 최영희 일병입니다. 발표된 이름 중 절반이 여군이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누구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이고 있었거든요. 부대 식당에서도 변화는 확연했습니다. 과거에는 여군들이 따로 구석진 자리에 앉아서 조용히 식사하는 모습이 일반적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남군과 여군이 자연스럽게 섞여 앉아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중위님, 어제 전술 훈련 정말 대단했어요. 한 병사가 여군 장교에게 진심 어린 존경의 표현을 했어요. 과거처럼 여군 장교를 우습게 보거나 무시하는 분위기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쉽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어요. 처음 몇 주 동안은 상당한 저항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일부 고참 간부들은 장은정의 정책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발하기도 했어요. 사단장님, 이렇게 급격한 변화는 무리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군 문화를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어요. 한 중령이 회의에서 항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은정의 반응은 단호했어요. 전통이라고 부르는 그것이 차별과 편견이라면 당장 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군 정신입니까? 장은정의 강력한 의지 앞에서 반대 의견들은 점차 사라져갔어요. 무엇보다 새로운 시스템의 효과가 명확하게 드러나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부대의 전투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어요. 여군들의 숨겨진 재능들이 발휘되면서 전체적인 부대 역량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특히 정밀함이 요구되는 임무에서는 여군들이 탁월한 성과를 보여줬어요. 이번 사격대회에서 우리 부대가 전군 1등을 했습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부대원들의 자부심은 높아졌어요.
성별 구분 없는 공정한 경쟁이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 장은정은 자신의 회색 SUV에 올라타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국방부 회의 참석을 위해 서울로 가야 했어요. 시동을 걸고 부대를 나서면서 창밖으로 보이는 산등성이를 바라봤습니다. 계절은 어느새 다시 가을이 되어 있었어요.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 장은정이 혼잣말을 하며 부대를 뒤돌아봤어요. 연병장에서는 여전히 훈련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여군과 남군이 함께 구보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모습이 이제는 너무나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부대 입구를 지나면서 장은정은 정문 앞을 봤어요. 몇 달 전 박 대령에게 모욕을 당했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이제 그 자리에는 새로 부임한 젊은 대령이 서 있었어요. 그는 지나가는 모든 사람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차별은 내가 받은 마지막 세대에서 끝나야 한다. 장은정이 다짐하듯 중얼거렸어요. 이것이 바로 자신이 이 자리에 온 진짜 이유였습니다. 자신 이후의 여군들은 더 이상 성별 때문에 차별받지 않게 하는 것 말이에요. 그때 멀리서 몇 명의 젊은 여군 병사들이 보였습니다. 이등병 계급장을 단 신병들이었어요. 장은정의 차를 발견한 병사들이 반갑게 경례를 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희망과 자신감이 가득했어요. 과거의 여군들에게서는 볼 수 없었던 당당함이었습니다. 저 아이들은 다를 거야. 장은정이 조용히 미소 지으며 생각했어요. 저 젊은 여군들은 자신처럼 성별 때문에 차별받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오직 실력으로만 평가받게 될 테니까요. SUV가 부대를 완전히 벗어나자 장은정은 백미러로 부대를 마지막으로 바라봤어요.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되돌릴 수 없는 변화였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참모장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사단장님, 이번 달 훈련 성과가 나왔습니다. 정군에서 최우수 부대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정말요? 다행이네요. 장은정이 만족스럽게 대답했어요. 변화가 단순히 이상적인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사단장님, 오늘 새로 들어온 여군 신병들이 모두 사단장님을 보고 싶어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신들의 롤모델이라면서요. 이 말을 들은 장은정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자신이 꿈꿨던 일이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여군들이 군대에서 주눅 들지 않는 세상 말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 주세요. 우리는 이제 시작일 뿐이니까요. 장은정이 전화를 끊고 다시 전방을 바라봤어요.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아직 멀었지만 이미 중요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그 발걸음은 되돌릴 수 없는 변화의 시작이었어요. 우리가 보는 건 겉모습일 뿐입니다. 권위와 힘은 계급장이 아니라 사람이 쌓아온 길에서 나옵니다. 말 한마디가 평생의 인연을 살리기도 끊어내기도 합니다. 존중은 손해가 아니라 가장 확실한 안전망이죠. 당신이라면 처음 만난 사람에게 어떤 말을 건네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인생은 옆집 사연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